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혁신당 오정대입니다. 자, 요즘 뜻하지 않게 굉장히 요즘 어, 유튜브에 제가 이제 영상 올리고 굉장히 좋은 답변, 좋은 댓글들과 힘이 될 만한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그냥 사실은 이제 어, 제 공약 중에 일부를 제 스스로가 자체 검증을 할 필요가 있어서 잠깐 코딩 돌려놓고 회의실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예전부터 그러니까 개혁신당에 입당하게 된 계기부터 스토리까지 사실 엄청 이게 서사가 길어요. 언제 한번 제가 이거는 라이브에서 소개를 한번 할게요. 근데 제가 입당을 하고 그 으뜸나원이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85년생이면 사실 엄청 젊은 나이죠. 정치인이라고 하기에. 그러니까 젊고 하버드 출신의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보수 진영 정당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정치인으로서 정치 경력을 쌓아서 나이에 비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정치 경력이 긴 정치인이다라고까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버드 졸업했고 그것도 학사로, 그리고 뭐 집권 여당에서 당대표까지 할 정도면 사실 정치력도 있어야 될 거고요. 머리도 좋아야 될 거고, 그리고 짬바, 소위 얘기하는 짬바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건데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2024년도에 총선 관련돼 가지고 중앙선관위에서 주관하는 동탄 지역 그 국회의원 이제 출마자들의 그 후보자 토론을 보게 됩니다. 왜 떴는지 모르겠는데 알고리즘에 관련 동영상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익숙한 단어가 사실 나와가지고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 이 토론회를 보면 이때 당시 이제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 그리고 그 국민의힘의 한정민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이렇게 셋이 나와서 그 후보자 토론을 했죠. 후보자 토론회를 보면서 정말 놀랐던 몇 가지가 있어요. 포인트가. 저분은 정말 현대자동차의 임원 출신이 맞는가? 그러니까 소위 본인이 자칭하시는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에게 경제학 수업을 하시는 거를 아주 재밌게 들었다라는 그런 조롱을 할 정도의 그런 자격이 되는가? 그 생각을 제가 이제 왜 했냐면 그분이 하시는 얘기 들어보면 똑버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근데 이 똑버스가 이제 수요 응답형 버스죠. 제가 제 마지막 7번 공약에 넣어놓은 이유이기도 한데 사실 이 수요 응답형 교통에는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도심지, 그러니까 유동 인구가 정해져 있는 패턴이 일정한 이런 구간에서는 이 수요 응답형 버스는 교통은 될 수가 없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이준석 당시 후보가 굉장히 잘 짚어냈더라고요. 보니까 잘 짚어내서 콕콕 핵심을 찔러주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분은.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일단은 제가 이 후보자 토론의 관심사가 굉장히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딱 그 하이라이트 영상 맨 앞에 보통 나오잖아요. 글로벌 경영 하면서 똑버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똑버스를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똑버스 똑타 이거를,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기반이 돼서 지자체랑 대관 업무를 통해서 지자체랑 시범 사업을 했던 거고요.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 근데 제가 그거 얼마나 여기를 잘 알고 있냐면 셔클이 이제 타스라는 본부가 있어요. 현대자동차에. 트랜스포테이션 에서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혁신 이동수단을 지향하는 그런 본부가 있어요. 그 현차에. 제가 그 타스 본부에 사실 서비스 운영 본부로 면접을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면접을 보다 보니까 그쪽에서 느끼는 것들이 있어서 저를 뽑지 않았겠죠, 물론. 근데 저도 이쪽에다가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많이 의아한 거예요. 아, 이거 과연 정말로 이 사업을 이렇게 대책 없이 터뜨려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그 공영훈 후보가 생각하는 것과 그 면접관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똑같더라고요. 자, 어떤 거냐면 이분들은 필드를 뛰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필드를 안 뛰어보신 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차량을 구매도 해보고 매각도 해보고 서비스 돌려보고 나면은 뭐 분당 회전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차량의 뭐 하루 평균 탑승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아니면은 액티브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이게 다 통계를 이제 내볼 줄 알아야 돼요, 본인이. 근데 이분들은 그냥 보고만 받으셨던 분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 숫자가 나오고 저 숫자가 나오면 야, 이렇게 매칭해서 저렇게 하면 되겠네, 약간 이런 마인드인데요. 자, 이게 왜 안 되는 서비스냐라고 생각을 제가 했냐. 저는 그래서 면접 때 물어봤어요. 화상 면접이었는데 이제 3대1 면접이었는데 면접관들이 막 다 물어보죠. 그리고 나서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혹시 면접자님은 면접관들한테 궁금하신 게 있냐, 우리 회사에 대해 이렇게 물어보냐는 말이죠. 보통 요즘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수요응답형 버스가 발상은 좋다. 그런데 만약에 이 수요응답형 버스는 항상 대기 상태에 있다가 어떤 수요자가 생기면 그 수요자들이 생기는 곳들을 따라다니면서 이 노선을 짠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수요자가 생겼어. 근데 하루 매출이 뭐 BEP를 넘기지 못할 수준의 수요자만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던 게,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그거예요. 한 번 탈 때 시민들은 1,450원 내고 타는데 지자체에서 결국 8,000원씩 보조해 주는 거 아니냐. 실제 그렇거든요. 왜냐면 이 버스가 한 대가 노선을 쭉 이렇게 기본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마을버스나 아니면 이런 시내버스를 타면 노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 노선에서 몇 명이 탈 거고, 여기서 몇 명이 탈 거고, 저기서 몇 명이 탈 거고, 이런 것들이 대략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 있어요. 수요자들에 대한 포캐스팅이 다 돼 있단 말이죠, 어느 정도는.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사업기획부서고. 그런데 여기는 서비스 기획부서를 지원을 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사업기획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차고지에서 차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또버스가. 근데 A라는 지점에서 고객이 호출을 했다. 차는 가요. 근데 B라는 지점에 고객이 또 예약을 하면 A에서 B를 경유해서 이제 최종 목적지까지 이제 간단 말이죠. 최적의 경로로. 그건 좋아요. 그 시스템 자체는 좋아요. 근데 여기서 한 번 쭉 돌고 오는데 기름값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 기름값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이 노선, 이 A, B의 노선을 충족시켜주고 돌아오는데 뭐 한 5만 원 든단 말하고 칩시다. 1시간 반 해가지고. 그러면 이 두 분한테 징수하는 금액은 1,450원씩 해서 2,900원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이런 걸 우리가 유휴기간, 그러니까 휴차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휴 시간 때 차들이 놀고 있을 때 이 차량들을 어디에다가 보관을 할 것이고, 왜냐면 이 차를 어디다 세워놓는다는 것 자체도 주차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도 자율주행으로 이 서비스를 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상태인데 23년도 그 당시에 그럼 이 운전기사님은 언젠가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는 호출에 대비해서 기사와 차는 항상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럼 인건비와 주차비는 고정비로 나갈 것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수요가 A, B, C, D, E, F, G 뭐 이렇게 고객들이 막 회사가 원하는 노선대로 이렇게 다 막 고객이 불러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사업이 돼요. 근데 이 서비스 특성이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왜냐면 이렇게 고정적으로 매일매일 A, B, C, D, E라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같은 곳에서 어디에서 내리고 이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수요응답형을 안 해요. 뭐하러 수요응답형을 탑니까? 그냥 버스 정류장 가가지고 버스를 타지. 뭐하러 부른다고 콜택시처럼 우리 집 앞까지 오는 거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똑같이 버스 정류장으로 오는 건데 뭐하러 부릅니까? 그냥 나가가지고 오는 버스 타면 되지. 노선 훨씬 많을 텐데. 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돌아갈 것 같다. 근데 이러면 유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거고, 이렇게 되면 휴차가 생길 때마다 이 차량에 어떤 고정비의 손해가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로는 주차비, 그리고 차량에 보험료 있죠. 자동차 보험료도 차를 안 쓰고 세워놓으면 책임보험만 가입해놓고 있어도 되는 상황인 거여야 되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있을 수 있는 콜 때문에 보험료, 종합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보험료, 그리고 운전기사님 인건비용, 그리고 주차해야 되는 주차비용 나가죠. 차량 할부금 나가죠. 그러면 차량이 감가상각도 되잖아요, 또. 그러면 이 고정비는 계속 손해예요. 이거는 어떻게 제가 아냐면, 이건 렌트카 똑같거든요. 렌터카 카시어링 똑같아요. 기사님만 있다 없다. 기사님 비용만 빠질 뿐이지, 주차장 비용 들어가고, 그리고, 뭐, 보험료 들어가고, 그 자동차 할부금 들어가고, 그리고 차 계속 세워놓고, 차 계속 연식 지나고 나면, 이제, 감가상각 내고, 똑같아요, 구조가. 그래서, 이거를 최소한 퉁칠 수 있을 정도의 고객의 숫자를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그 정도 숫자를 확보를 못하면 프라이싱과 그 가격 조정을 해야 돼요. 금액을 부득이하게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선인지까지는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그때 당시에 이준석 그때 당시 후보께서 1,500원에서 8,000원 정도의
지자체 보조비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면 한 7,500원, 8,000원, 한 8,000원 정도를 1,450원에 더해서 그러면 거의 한 돈 10,000원 돈 한 번 수요에 의해 나갈 때마다 돈 10,000원 정도씩을 걷어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싱을 10,000원까지 맞추던지 아니면 1,450원씩 8명을 매일 고정적으로 운행을 돌릴 수 있게 하던지 뭐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이 고정비 충당도 못할 거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도심지에서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이 똑버스가 어디서는 성공할 수도 있느냐. 약간 조금 이제 외진 곳. 그러니까 이동은 매일 하시는데 고정적으로 패턴이 있게 이동하지 않는 곳들. 시골이 대부분 그렇죠. 시골에 이제 어르신들이 뭐 오늘은 이쪽 장을 보러 가셨다가 내일은 저쪽에 참기름 자러 가셨다가 또 그 다음 날에 뭐 저기 경로당 가셨다가 그 다음에 보건소 가셨다가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매일 어떤 스케줄은 있지만 고정적으로 이제 직장인들처럼 출퇴근을 하고 이러지는 않으시니까 그런 곳은 그렇게 같이 비슷한 동선을 따라다닐 만한 그런 수요층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곳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는 그때 했었고 근데 만약에 이걸 도심지, 그러니까 서울 근방에서 할 거면 어디를 스테이션으로 두고 할 거냐를 첫 번째로 물어봤고 그런 로스나는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한 뚜렷한 대비책이 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답변을 못 받았어요. 네.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근데 이제 공영훈 후보는 그거를 답변을 하셨죠. 그 후보자 토론회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규모의 경제가 생기면 이거는 지금 시범 사업이라 대수가 적어서 그렇지 규모의 경제가 생기면 이거는 충분히 원가도 절감해서 쓸 수 있고 수요층도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상주의자들의 그 전형적인 답변이에요. 항상 베스트 상황만 꿈을 꾸고 사업을 구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업기획부서에 계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뭐 운영 쪽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특히 현역 분들 잘 아실 건데, 애초에 이 요금제 설계를 잘 못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뭐 예상이지만 어차피 지자체에서 보존을 해주니 대중교통이라는 명목 하에 해보자. 일단 20대 시민들은 좋아하죠. 좋은 서비스니까 1,450원에는 좋은 서비스니까. 근데 이거를 대수를 늘리면 차량을 얼마나 더 싸게 사올 수 있을 것이냐. 네. 현대자동차 임직원 할인만큼 싸게 사올 수 있느냐. 그렇게 싸게 사와도 사실 불가능한 사업인데 그렇게 싸게 사올 수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현대자동차도 법인이고 이 서비스를 하는 주체는 지자체란 말이죠. 그럼 지자체가 이 차를 사올 때 굉장히 이렇게 특판이라고 해서 본사랑 직거래를 해서 사올 거예요. 그렇게 사와도 많이 할인 받아봐야 7%에서 한 10% 정도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좋아요. 뭐 임직원 할인 받는 쉽게 수준으로 현대차가 갑자기 뭐 팍팍 밀어주겠대. 한 30%씩 우리 원가 하나도 안 남기고 그냥 팔게요. 그럴 리도 없겠지만 기업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게 그럼 BEP가 맞을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이 고정비들 중에 자동차 할부금 정말 극히 일부예요. 일부. 기사님 월급 줘야 되죠. 이 월급이 한 달에 뭐 못해도 한 250, 300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나가야 되죠. 보험료, 영업용 자동차, 특히 운수사업용은 굉장히 보험료 비쌉니다. 종합보험료 1년 기준 한 350, 400 정도 할 거니까 뭐 대충 월로 나누면 한 30만 원 하겠네요. 그리고 주차비 나죠. 주차비 어디다가 세팅할 거예요? 화성 저기 향나무 막 이런 데에다가 놓을 건가? 거기서 그러면 손님 태우고 손님이 수요가 오면 수 있는 데까지 가는 데의 기름값이 더 들겠네요. 그리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그런데 못 둔단 말이에요. 수요층이 있을 만한 데다가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다 결국에는 돈이에요. 그리고 감가상각 이게 제일 큽니다. 사실 감가상각이라는 게 제일 커요. 특히나 영업용 그 중에서도 운수사업용으로 썼던 차들은 그냥 나중에 중고차를 팔 때 그냥 감가를 두드려 맞아요. 네, 두드려 맞습니다. 10% 감가 될 거 18%씩 감가 받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인 출신인 저에게 경영학 강의를 수차례 하시는데 아주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그 기업 최고 경영자 출신이신 분이 규모 경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대 한 대가 늘어날 때마다 손해인 서비스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내가 저기에서 저 얘기를 듣고 있자 하니 제가 저기서 한마디 진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지금 안 맞으시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가 안 맞으시잖아요. 똑버스가 너무 인기가 좋아서 50분씩 기다려 타고 있는데 뭘 더 어떻게 하면 가동률을 더 높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통계를 보면 하루에 55명을 지금 수송하고 있습니다. 똑버스가. 근데 거기서 아까 37.8만 원 손실이 난 걸 세금 메꿔주고 있다는 거는 한 사람당 7,000원씩 탈 때마다 메꿔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저 지금도 이렇게 소름이 돋는데, 네, 이렇게 소름이 돋는데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이준석 대표는 이쪽 교통 분야 쪽에 전문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최고 기업 경영인도 생각을 못할 수준의 깊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제가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정말 화성은 동탄은 발전을 많이 하겠다. 화성 쪽은 정말 발전 많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당선이 됐고 지금 동탄 굉장히 활발해졌죠.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동경의 대상이 된 약간 그런 계기고 제가 정당에 우물쭈물 하다가 결국 가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띄워드린 이 사진인데 저 사실 이거 보고 울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준석 대표 보고 딱 2번을 울었는데 한 번은 이준석 대표님 앞에서 울었고 한 번은 이 사진 보면서 혼자 울었고 그러니까 사진 보면서는 울컥했어요. 이거 왜냐면 보통은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정치인들은요 당선이 되기 전에는 시장 가서 손잡고 뭐하고 쇼하고 이런 거 하는 거 다 하는 그런 허례허식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왜냐면 정치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당선이 된 이후에 이분이 목에다가 피켓을 걸고 그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나들목 같은 데에서 차가 지나가는데 피켓을 목에 걸고 당선이 이미 확정되는 사람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사진들이 찍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 그냥 하고 찍힌 게 아니라 며칠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거기에 적혀있는 이 문구 있잖아요.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이거 보고 울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막 눈이 막 글썽글썽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랬었어요, 사실. 그때 제가 당에 가입을 해야 되겠다. 이 당에. 여기는 미래가 있는 당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만약에 혹시나 우리 대표님이 이걸 언젠가 보실 수도 있잖아요. 보시면 대선 때 그 국회에서 사랑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하고 이 선거의 결과 보시는 모든 것이 저의 몫입니다. 기자회견 하신 거 제가 그때 있었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다 쉬어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그 이제 끝나고 결과 나오고 경호원들한테 이렇게 둘러싸여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따라갔어요. 왜 따라갔냐면 사실은 너무 고생 많으셨다라고 제가 진짜 한번 안아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엄청 울고 있으니까 울면서 안아주고 싶은데 좀 이렇게 약간 뭔가 그렇게 막 분위기가 그러지도 못하겠고 그러던 찰나에 이제 경호원분이 이제 접근 못하게 좀 막으셔가지고 이제 소심해져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냥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외치고 그냥 말았는데 제가 이준석 대표 때문에 그렇게 2번을 울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제 이제 거리에 제가 이렇게 명함 이렇게 배부하러 이제 유권자분들 만나 뵈러 다니다가 개혁신당이라는 얘기 듣고 화이팅 해주시는 어머님이 계셔서 어제도 사실 굉장히 눈물이 글썽글썽했습니다. 제가 엄청 독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자체가 사고 난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채권 관련된 일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엄청 독해요. 눈물이 별로 없어요. 할 말 다 하고 그래서 막 그런데 이제 본의 아니게 개혁신당에서 저를 3번 울렸다. 네, 그런 얘기 오늘 잠깐 드리고 싶어가지고 카메라 켰고요. 응원 많이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항상 지금의 마음 잃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